네, 금융투자업계 콘텐츠 허브를 꿈꾸는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투 10월 25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 만큼 지난주 글로벌 증시 동향 한번 점검해 보고요.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미국과 국내가 다소 좀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다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1.6%, 다우가 1.1%, 나스닥도 1.3% 상승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주 연속 주간 기준으로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행진 역시도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또 재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코스피가 소폭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0.5% 정도 주간 기준으로 상승을 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1,500억 원 이상, 외국인이 6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지만은 기관이 2,100억 원 이상 매도를 하면서 이 같은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 신고가 재개를 견인한 것은 역시 실적의 힘이었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 S&P 500 기업들의 지금 23% 정도가 실적을 발표한 상황인데요. 그중에 무려 84%의 기업이 EPS가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이익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한 EPS의 증가율도 32.7%로 분기 초의 예상치 대비해서 양호한 결과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의 1년 선행 PER 역시도 21배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어닝 시즌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미국 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이익 서프라이즈가 더욱더 강력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EPS의 증가율이 32.7%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이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26%대에 그치는 반면 미국 비중이 50% 미만인 기업들은 44%에 해외 사업을 더 잘했던 기업들에서 이익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섹터별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좀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진 섹터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요. 헬스케어도 그렇고 뭐 부동산, 유틸리티 등이 2%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금융업종도 3% 가깝게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주간 기준으로 유일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0.6%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스냅이라는 SNS 스냅챗을 운영을 하는 그런 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았고 가이던스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은 애플의 뭐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광고 매출에 좀 타격이 있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했고 스냅의 주가가 급락한 반면에 또 구글이라든지 또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기업들도 주가가 동반 급락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부진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이번 주는 미국의 어닝 시즌이 이제 피크를 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S&P 500의 전체 시가총액의 약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리스트를 보더라도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에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트위터, 비자, AMD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도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보잉,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스타벅스, 금요일에는 쉐브론을 시작으로 에너지 업종의 실적 발표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역시 세 가지 정도의 좀 주안점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얼마나 강력한 이익의 힘을 보여줄지가 관심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페이스북과 알파벳, 스냅과 자신들이 디지털 광고 관련주로서 어떻게 좀 다른지 좀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AMD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각각 화요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우리 이 반도체, 이 하드웨어, IT 하드웨어 유니버스와 반도체 탑픽에도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들 기업들, 특히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이번에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다시 한번 부진했기 때문에 경쟁사로서의 반사이익을 다시 한번 좀 입증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반도체로서의 모멘텀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주 실적 시즌의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동향과 함께 이 글로벌 실적 이벤트 목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국내 증시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짜보도록 할 텐데요. 노동기 연구원께서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제 국내 증시가 미국과 좀 엇갈린 흐름이 나왔거든요. 미국에서는 신고가가 또 재개가 됐지만은 우리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난주에도 좀 지속이 됐던 것 같은데 현재 그렇다면 우리 증시가 좀 어떤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피가 가파른 조정세를 겪다가 이제는 3,000포인트 선을 회복을 한 상태에서 추가 상승세를 뚜렷하게 보이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 장기 추세선에서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1980년대부터 지속되었던 코스피의 상승 추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를 그렸을 경우에 저희가 코스피의 호황선과 침체선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과거의 코스피 호황선에 코스피가 닿은 이후에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했을 때 장기간 박스권에서 트레이딩 됐던 사례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워낙 대외적인 그리고 대내적인 악재들이 많이 편재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기보다는 다소 횡보하는 국면에서 조금 더 코스피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역사적인 패턴과 이제 관련을 지어 볼 때 어떤 변곡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대입을 해보면은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코스피를 보시는 분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멀티플의 하락입니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포워드 가 지금 PR이 10.4배까지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네.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멀티플이 21배 정도에서 등락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 대비해서 한 절반 수준에 그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코스피 상승세가 둔화되고 하락했을 때 박스피 시절을 좀 떠올려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박스피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 2016년까지 길게 이어졌던 5, 6년간 이어졌던 장기 박스권 기간을 말하는데, 이때 코스피의 멀티플이 사실은 8배에서 10배 내외에서 장기간 등락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멀티플이 그때 수준과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올해 코스피가 리레이팅이 됐던 것이 빠르게 좀 완화되고 과거로 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이 첫 번째로는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제외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이 과거 2010년대 초반 이런 박스피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그때 코스피가 반도체 종목 외에 뚜렷한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었습니다. 수출이 뚜렷하게 모멘텀을 갖지 못하면서 반도체 외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갖지 못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다른 측면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익의 증가 속도도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신성장 산업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플랫폼, 바이오 같은 기업들의 이익 증가 속도 그리고 이익의 비중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과거 멀티플이 낮았던 코스피와는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주주 환원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0년대 금융위기 직후에 미국 중심의 글로벌 캐펙스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미국과 미국 외자산 간의 이 경쟁력이 좀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캐펙스가 미국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한국과 같은 미국 외기업들의 캐펙스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 과거 박스피 시절과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신고가를 재개를 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이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졌다가도 실적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캐치업을 해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다시 한번 낮춰주고 그러면서 지수가 좀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증시가 지금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좀 눌러 있는 상황이라면 좀 이익 측면에서도 뭔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멀티플이 낮은 상황에서 코스피를 쉽게 순매수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 최근에 이익 추정치에 대한 하향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아시아 주식시장 모두가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선진국 대비 아시아 시장 그리고 선진 시장 대비 이 동아시아 시장의 12개월 EPS의 배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아시아 시장의 이익 모멘텀이 하향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아보다는 특히 동아시아 주식시장, 한국, 대만, 중국의 이익 추정 시 하향이 좀 가파른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이익 추정 시 하향이 조금 더 가파른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 중국 근처에 있는 국가들의 중국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 중국 경제의 하향 기조 자체가 주식시장에도 둔화를 이뤄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익 추정치 하향이 이뤄질 때는 멀티플이 뚜렷한 신뢰성을 갖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코스피의 이익에 선행할 수 있는 이익 수정 비율 자체가 이익 수정 비율과 굉장히 밀접한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것들이 전월 대비해서 낙폭을 조금 줄여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익 추정치 하향에 대한 우려 자체는 크지만 실제 하향폭 자체는 고점 대비해서 1.7%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선행하고 있는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이 매크로 지표들이 다소 하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 연말까지 코스피 이익 추정치 하향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멘텀 자체가 커지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글로벌리 이 기업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국내 증시와 좀 더 밀접하게 관련을 짓게 지을 수 있는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위드 코로나 테마라든지 리오프닝 테마를 국내에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지까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주 있을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다라는 점인데요.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뚜렷한 상승세 또는 방향성을 갖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이익 추정치 하향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이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된 경계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내년 12월 연방기금 선물금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포워드 금리가 0.5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9월 FOMC 이후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이고요. 내년도 말까지 채권시장 투자자들은 2차례까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월 FOMC 때 아마 테이퍼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요. 기준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한 연준의 뚜렷한 시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통화정책 관련된 사항들의 논의가 중단되는 블랙아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다소 밋밋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고 가이던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도 반도체 이익에 대한 향배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 후반에는 G20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다소 초반의 기대보다는 좀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면 회의 가능성보다는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이 정상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 테마에서 여전히 지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으실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주말 새에 70% 완전 접종률을 돌파하면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앞당길 계획이고 오늘 2시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는 엔터 정도를 제외하면 지금 상승 모멘텀이 다소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련주를 좋게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수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테마와 관련돼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봤습니다. 신박한 금융시장 투대 신금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다시 3천선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개별 종목, 그중에서도 스몰캡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리서치 센터의 이 혁신 성장 산업 파트에서 이번에 스몰캡 유망주 3선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병헌 연구원께서 지금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연구원님, 그 스몰캡에 대해서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뭐 업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세 가지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좀 선정을 하셨나 이 부분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파트의 이병헌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세 가지 종목을 선정을 해서 오늘 좀 알려드릴 건데요. 네. 메타버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 두 가지 주제를 한번 묶어봤습니다. 앞서 저희 주식 전략 부분에서도 최근에 이쪽 부분이 가장 좀 핫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몰캡 쪽에서도 최근에 메타버스라든가 위드 코로나가 좀 대안이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이거를 대체할 만한 주제가 아직도 안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도 높고 이 종목 안에서도 좀 성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더 깊게 파악해볼 움직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인텔리안테크, 덱스터, 골프전 이 세 가지 종목들은 모두 메타버스와 위드 코로나의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텔리안 테크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소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위성통신 관련주다 보니까 최근에 분위기와 크게 뭐 부합을 하느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왜 좋게 보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인텔리안테크를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원래 본업은 정지궤도라고 있어요. 정지궤도 위성이라 해서 한 36,000km에서 네. 통신을 쏘아주는 위성인데 이 회사는 그런 정지궤도 위성에 위성 통신 승소신 안테나를 좀 납품하다 보니까 좀 일반인들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좀 접촉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처럼 이런 해상 선박들 그리고 크루즈들 이런 쪽에다가 납품을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에 저희가 오른쪽 도표 보시면 저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 그리고 중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저희가 여기도 저궤도 위성 통신과 밸류체인 진입 공식화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럼 이게 메타버스랑 어떻게 연계되는지 좀 의문을 가질 수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보기에 메타버스라는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촉발이 됐어요. 코로나19 촉발이 됐는데 이 메타버스가 완벽한 구현을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통신 인프라라는 것들이 기존의 통신 인프라를 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저궤도 위성 통신이 이런 메타버스의 무거워진 데이터라던가 그리고 음영 지역을 없애주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원앱이라는 통신 회사에 이미 위성 송수신 안테나를 납품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원앱이라는 회사는 최근에 북위 50도 이상에서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한 300기 정도의 저궤도 위성을 날린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된 건 한 680개 정도 더 680개까지 쏘아 올릴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계속 위성을 쏘아 올릴 건데 인텔리안테크는 그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수주를 딴 상태죠. 네. 계속해서 원앱이라는 회사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텔리안테크를 메타버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메타버스는 콘텐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프라가 있을 것인데 그 인프라에서는 통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금 어디를 투자하는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미 저궤도 위성의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인텔리안테크의 수혜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통신 인프라가 잘 깔려 있어야 되니까요. 이 네. 말씀해 주신 저궤도 위성 통신 LEO라고 합니다. 이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이 이제 덱스터잖아요. 근데 네. 이제 덱스터는 뭐 스튜디오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요즘에 뭐 한류 그리고 뭐 K 컨텐츠 이런 부분과도 뭐 연관성이 있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덱스터는 최근에 워낙 뭐 K 컨텐츠들이 오징어 게임 이후에 몸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사실로 이제 받아들이실 거고 네. 이미 주식시장에도 많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덱스터를 보실 때 당연히 이제 뭐 K 컨텐츠 같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K 컨텐츠의 몸값을 올려준 1등 공신이 이런 덱스터 같은 CG 그리고 VFX 전문 기업일 수가 있는데요. 콘텐츠 역시도 이제 OTT 플랫폼이 커지면서 K 콘텐츠가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 OTT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트리거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물론 멀티플렉스 극장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겠지만 이 OTT 플랫폼이 경쟁력이 약화될 거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두 개가 같이 좋아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 안에서는 K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오징어 게임 보면서 여러 언론들이 나오는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좋은 콘텐츠를 양질의 콘텐츠를 잘 만든다고 하잖아요. 또 근데 제작비도 그렇죠. 저렴하게. 그렇죠. 그게 제작비가 뭐
영미권 대비해서 저렴하다는 건 이제 기정된 사실인데 보통 그런 제작비의 30에서 40% 정도가 이런 VFX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덱스터라던가 뮤직 스튜디오라던가 그런 회사들이 중요해질 수가 있는데 덱스터는 이미 사업부나 자회사를 보시면 이런 CG라던가 VFX에 많이 특화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CG나 VFX 자체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죠. 단순 영화 콘텐츠에서 이제 게임이라던가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보시면 재밌는 게 2020년도에 매출이 급락을 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드라마 제작이 사이트가 그렇죠. 올수업 때문에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21년, 22년 추정치까지 보시면 좀 급속도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콘텐츠의 신규 역량 확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CG라든가 VFX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물론 멀티플렉스 극장이라는 그 플랫폼이 OTT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많이 경쟁이 떨어져 있지만 위드 코로나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의 그런 촬영 사이트들이 회복되면서 덱스터에서는 수혜가 계속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에서 수혜를 받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전반적인 것들이 VFX란 자체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덱스터의 수혜가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덱스터는 또 VFX, 비주얼 이펙트 이렇게 키워드가 하나씩 나오네요. 그렇죠. 골프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가장 친근한 기업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스크린 골프 치러 많이 가면서도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네. 좀 골프존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은 좋게 보고 계시는지요? 골프존을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똑같아요. 그 골프존이 코로나 끝나면 위드 코로나 되면 피해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저희 GDR 직영점 및 회원수 추이를 보시면 2020년 이후에 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코로나19 때 골프 시장으로 많은 신규 플레이어들이 유입이 됐는데 우리가 말하는 MZ 세대들 그리고 여성 인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코로나19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됐을 때 뭐 국내 골프장이 아니라 해외로 가셔서 골프를 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골프존이라는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에서 그런 스크린 골프라던가 GDR 같은 레슨인데 맞습니다. 골프로 신규로 유입된 분들이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뭐 코로나 끝났다고 연습 안 합니까? 연습 더 하셔야죠. 필드 많이 나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GDR 직영 점수 늘어나는 거 회원수 추이가 어떻게 보면 이 실적을 좀 견인했었고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사업본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보시면 이제 가맹과 비가맹은 그냥 기존에 저희가 눈에 보이는 스크린 골프점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차이고요. 여기서는 꾸준히 성장하지만 실제로 GDR 같은 데서 신규 사업에서 크게 늘어나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좀 크게 늘어난 부분들을 좀 눈으로 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회사가 얼마나 실적을 버느냐? 네. 제가 실적 봤더니 뭐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로는 국내 골프의 대중화 그리고 해외 매출 성장성 두 가지로 꼽았는데 국내 골프의 대중화는 이미 기정된 사실인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매출 단 성장을 보시면 매출액도 뭐 2천억대에서 3천억까지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거의 올해는 1,000억 이상 저희가 볼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시총은 8천억 언저리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영업이익 PE로 생각하더라도 좀 10배 언더로 좀 싸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싼 이유는 또 있는 거죠. 앞서 저한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좀 이게 이 회사가 우리가 다 아는 회사인데 성장성이 있어? 네.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위드 코로나 되면 피해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이런 신규 플레이어 유입으로 구조적 성장이 계속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GDR이라는 것도 혹시 GDR 경험해 보셨습니까? 거기서 레슨을 네. 받으려다가 네. 다른 데서 받았어요. 근데 알아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죠. 뭐 대부분 엄청나게 대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가서 보시면 거기서 연습하는 데이터 같은 것들이 향후에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골프존도 본인들 회사로 들어온 신규 유저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싶었던 산업들이 GDR 같은 좀 하나의 특화된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도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장성으로 부각이 된다 그러면 실적 플러스 성장으로서 좀 괜찮은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몰캡 3선을 살펴봤는데요.
키워드가 하나씩 나오네요. LEO, VFX 그리고 GDR 이 세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투 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